로 나뉘어 싸움만 하는 것이 121석 여당과 117석 제1야당의 현주소입니다. 당장 심판해야 합니다. 전국의 모든 광역과 기초지역에 바른미래당의 후보를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재를 발굴하고 좋은 후보를 내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출범에 즈음한 안철수, 유승민 두 사람의 주장 들었는데요. 두 사람의 시선은 공히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죠. 국민도 똑같이 지방선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바른미래당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TBS 보도국의 양아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통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신당 바른미래당이 공식 출범했는데요. 네. 오늘 바른미래당이 합당안을 추인을 하고 이제 초대 대표로는 박주선 국회부의장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합의 추대했습니다. 네네. 바른미래당은 이제 국민의당에서 21석, 바른정당에서 9석 이렇게 이제 합쳐서 네. 30석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원내 제3정당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지방선거를 이제 두 사람이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이 2월 13일이고 이제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네네.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1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오늘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네.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이렇게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이제 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까지는 이제 사직을 해야 하고요. 네네. 예비후보도 이제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시작이 되는군요. 네. 어제 또 관련해서 소식을 하나 이제 뭐 전해드리면 네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서 벌금 300만 원을 이제 선고받았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네네. 먼저 이제 박 의원의 혐의를 보면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이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였는데요.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박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이 현재까지 7곳이 됐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권석창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1심에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재보선 확정 될 지역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 광역 단체장이나 네. 이런 뭐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10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미니 총선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순실 씨 오늘 선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이 선고가 됐고요.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70억 원의 뇌물을 이제 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이 됐습니다. 예. 오늘 판결은 이제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이제 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오늘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 네.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또 삼성이 구매했던 마필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 씨에게 있다. 또 이제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훈련 비용도 뇌물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이재용 부회장 때와는 이제 좀 다른 결론이고요. 네. 항소심 때와는요. 다만 이제 같았던 것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 이렇게 본 점입니다. 아무튼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 전에 선고가 내려진 게 하나 더 있었죠. 이 딸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법 네, 선고 관련해서 그렇죠. 징역 5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도합 25년이 되는 거죠. 네. 네. 기네요. 네. 오늘 이 소식 좀 구체적으로 더 다루시죠. 요 문제는 오늘 판결은 당연히 짚어야죠. 네. 이 뉴스웨브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무역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네.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호예세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나온 건데요. 이 호예세란 게 뭐냐 했더니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미국이 해당 국가 제품에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부과하는 수입세를 말합니다. 보통 단어에 이제 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호해하면 상당히 좋은 어감입니다. 그렇죠. 180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죠. 실질적으로는 전혀 좋지 않은. 그렇죠. 네. 전쟁이죠, 전쟁. 네. 네, 현지 시각으로 이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프라 투자 관련 회의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미국을 이용한 국가들의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동맹이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이 아니다. 네. 라면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다른 많은 나라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거 먼저 팩트체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지난해 이제 5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호예세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서 네. 호예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네네. 이 호예세 실제로 도입될지 여부는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데 미국이 이제 지난달 한국산 그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그랬죠, 했고요. 그랬죠. 또 뭐 한국산 테이퍼 롤링 그 롤러 이렇게 베어링 제품 예. 여기에도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 판정 결과를 또 발표하기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트럼프는 호해라고 쓰고 보복이라고 읽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이건 한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잠깐 도움 말씀 듣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조금 전에 호혜세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미국이 그 나라 국가 제품에 동일하게 수입세를 부과한다. 이게 호혜세라면서요. 네, 뭐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게 좀 풀어주세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 FTA를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호혜세를 매길 여지가 있는 겁니까? 근데 관세는 이제 FTA 때문에 철폐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기간을 이렇게 두고 궁극적으로 이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세금은 서로 똑같이 이제 부과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지만 예. 조세는 관세가 아니라 이제 조세는 각국이 알아서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조세가 한국이 너무 많이 부과하고 네. 미국은 별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예. 그래서 미국 제품을 한국에서 팔 때 조세 네. 장벽이 상당히 세다.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 한국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그 조세 차이만큼 저희가 이제 관세로 또는 네. 부가금 뭐 이런 걸로 이제 차액을 이제 상쇄시킬 만큼 이제 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관세가 아니라 조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무슨 뭐 부가가치세도 우리는 10% 예. 일괄적으로 다 매기고 있고 예. 또 교육세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예. 예, 뭐 상당한 제품, 자동차나 카메라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자제품도 있고요. 네네. 교육세를 한 30% 정도 매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다고 미국은 판단하는 거고. 예. 또 개별 소비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동차 살 때 개별 소비세 내거든요. 예. 이게 한 5%인가 8% 이렇게 됩니다. 네네. 미국은 그보다 낮거나 안 부과하는데 왜 한국은 부과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트집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교수님 트집 잡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트집 잡는 게 FTA 체결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사실 조세는 그 나라 나름대로의 이제 이유가 있어서 예. 정부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사정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세 체계가 있는 건데 네. 또 조세를 또 수입돼 온 제품에만 우리가 부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에도 똑같이 이제 조세율을 똑같이 맞춰서 부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외국 제품이 들어와서 경쟁하는데 뭐 특별히 국내 제품에 비해서 뭐 불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차이를, 조세 차이를, 국가 간의 차이를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네. 상당히 국제적으로 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프로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좀 트집을 잡는 성격이 있고. 네. 근데 조금, 미국이 뭐 아주 정말 특수한 대형 자동차라든지 예. 우리나라가 별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뭐 이런 거를 트집 잡아서
우리나라 제품 자체가 생산되지 많이 안 않고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조세 장벽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좀 어렵다. 내 수요를 이렇게 창출하기가 어렵다. 네. 비싸지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 우리나라 수출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같이 생산되고 있는데 네. 그 조세 차이를 우리가 두고 있지도 않은데 그걸 가지고 국가 간의 차이를 문제 삼는 건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이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어이없는 게 국내산하고 미국산에 대해서 다른 조세를 매긴다면 모르겠는데 네. 통일하게 지금 세율을 매기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그 트집 잡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여기에 어떤 숨은 목적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네, 어쨌든 조세를 좀 높게 부과하면 네.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예. 국내 수요가 좀 줄어들긴 하죠, 그죠? 그렇겠죠. 왜냐면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그래서 네. 그만큼 미국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다. 이제 그걸 트집 잡고 있는 건데, 예. 논리적으로 좀 우리가 해석하자면. 예. 그 조세율을 좀 낮추면은 그만큼 전체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미국 제품도 좀 수출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늘어날 텐데, 그거를 이제 트집 잡는 건데, 네. 결국은, 이렇게 조금 상대방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이라든지, 또 방위 분담이라든지, 네. 또 중국을 압박해서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미국이 챙길 것들이 있거든요. 네.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고, 네. 다목적이죠. 또 자기들이 제조업 단지나 이런 걸 이제 보호하는 그 강력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미국 국내 어필을 한다. 제조업 단지들의 선거구민들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예. 그런 무대뽀 전략이긴 하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정치적인 제스처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해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정치적 제스처로 끝날 거라고 보세요?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대통령이 한 말이니까 도입을 하겠죠. 그래요. 이제 상당한 어젠다로 양국 간의 협상의 어젠다로 오를 수밖에 없고. 네. 뭔가 우리가 양보를 제공해야만 자기도 그걸 처리할 거 아닙니까? 네네. 양보를 얻어내려는 이제 하나의 레버리지를 삼기 위해서라도 이제 어떤 분명히 뭘 도입할 건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국내적인 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의회의 문제 이런 거는 상당히 시끄럽겠지만 그건 미국 대통령이 좀 감수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건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정 문제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국제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예. 그냥 결과적인 구역의 어떤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네. 국내 문제도 스스로 좀 고쳐라. 이런 상당히 원초적인 압박을 가한. 그러면서 다른 데서 신뢰를 좀 챙기려는 의도도 있는. 예. 힘이 정말 힘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최 교수님이 되게 자주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트집을 잡는다. 트집. 네. 딱 그거 같아요. 생트집이죠. 생트집. 그냥 트집도 아니고 생트집. 생트집. 그렇죠. 네. 아니 일국의 조세 정책은 그건 내정의 문제고 주권의 문제인데. 네. 그래갖고 지금 트집 잡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내정 간섭했던 이웃나라 어떤 분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거 네. 관련해서는 그렇잖아요. 3부에 인터뷰 네. 할 거예요. 네. 짚을 건 다 짚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가죠. 네, 제네럴모터스 GM이 한국 GM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고 네. 직원 2,000명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라는 설명인데요. 한국 GM 군산 공장의 가동률 이제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네. 한국 GM이 어제 저녁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중에 이제 전화로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우리 정부는 이제 유감을 표명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실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 GM이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희망 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진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동자들은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좀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짧게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검찰이 이병호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어제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씨가 이제 이전 대통령 측의 재산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이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씨가 이제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와 관련해서 2008년 BBK 특검 때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런 사실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검찰이 한 발, 두 발 MB를 향해서 가고 다가가고 있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양아란 기자를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설 맞이 특별 방송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 특별 방송 때는 양아란 기자와 함께 하지를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도망가십니까? 제가 도로공사도 가고요. 네. 다른 취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설 잘 되시고요. 네. 설 지나고 뵙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선고를 했는데요. 자, 오늘의 판결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낸 분입니다. 이정원 변호사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형을 예상했는데, 네. 20년이면 살인이라든가 이런 중요 네. 강력범죄에 비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예. 충분히 나올 만한 형량 선고라고 보여집니다. 나올 만큼의 형량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근데 검찰의 구형에서 보면 벌금이 1,185억 원을 구형을 했는데 선고는 180억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선고상 형량은 네. 납득할 만한데 네. 문제는 판결 선고 이유 중에 예. 몇 가지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삼성의 뇌물 액수 이게 관련해가지고 바로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벌금 액수가 낮춰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그 뇌물 액수에 대한 판단이 다르니까 벌금액도 이제 같이 덩달아서 이제 내려간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 읽는 데만 2시간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혐의가 18가지였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다 짚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가장 주목을 해서 보는 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얼마 전에 선고되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예. 이거와 관련해서 네. 이제 과연 1심 최순실 이 재판부에서는 과연 어떤 부분을 이제 다르게 선고할 것인지.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고. 네. 이와 관련해서 우선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했던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할 만한데. 예.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재판, 이와 관련되는 모든 재판에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모두 다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관련 사건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걸 전제로 해서 판단했습니다. 예. 근데 유독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서만 이걸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했죠. 예, 거기서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연 이번 선고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예상한 대로, 그 다음에 흔히 인정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관련해서 지금 평가 포인트가 2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액수 36억만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라에게 지원했던 마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예. 지금 이번 최순실 재판부는 지금 72억 9천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마필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은 이 재판부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지금 한 78억 정도 뇌물 액수가 인정이 된 것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 이외에 삼성에서 이런 전업 명목으로 지원했던 금액들, 네. 그런 뇌물액, 그러니까 이거 즉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예. 즉, 삼성의 경우에는 승계 작업이 있다라고 인정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뭐 SK라든가 그다음에 롯데의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 다 인정해서 유죄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단순하게 삼성만 이렇게 오려낸 듯이 예. 판단한 것이 좀 기이하긴 합니다. 좀 단순하게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오늘 그 재판부대로 뇌물액을 72억 9천만 원을 뇌물액으로 만약에 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했다면 네. 뇌물액을 36억이 아니라 72억으로 인정을 했다면 네.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뇌물 액수가 36억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사안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다른 사안의 경우에는 그 부정한 청탁, 예. 묵시적 청탁이라고 뭐 하는데 어쨌든 네. 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고 다 인정하여서 예. 롯데의 경우에도 그 신동빈 회장은 오늘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뇌물 요구를 했다는 측면에서, SK는 이제 직접 그 뇌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네. 기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그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도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독 삼성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참. 그러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요구형 뇌물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격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청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친 게 아니라 힘센 사람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갖다 줄 수밖에 없었다. 일종의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본 건데 좀 비슷하게 봤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그 부분을 혹시 양형사유 정도로 반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에 대한 충분한 진술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만났던 그 일자들이 있고, 그와 네. 관련돼서 안정범 수첩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자들 진술에 의해서 충분히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여지는데, 네. 법원이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는 저로서는 좀 아쉽다고 보여지네요. 왜 삼성에 대해서만 그런 판단을 할까요? 그냥 대답은 그냥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들의 네. 판단에 맡기죠, 변호사님.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이건 지금 뇌물죄 인정을 안 했죠, 재판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판단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일단 그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이 부분은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하고 강요죄는 전부 다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직권남용과 강요죄의 그 강요를 한 주체는 청와대다. 라고 하는 부분은 명시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네. 글쎄요. 이제 그 부분도 뇌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 논평하기 좀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이게 강압에 의해서 돈을 갖다 바친 것 일종의 피해자로 그 봤기 때문에 네. 최순실 박근혜 두 피고인에 대한 오히려 그 재판은 더 엄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이 판결이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판결의 영향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중형 선고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한 중형의 어떤 그 판결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오늘 적어도 이 판결 내용 안에서 네. 안정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예. 이런 기존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 항소심 재판과 다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그 대법원에서 야. 항소심 판결을 파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재용 그러니까 예.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파기환송돼서 다시 그 심리가 그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진행될 거고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사실 이제 정경유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리상으로 네, 봐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주목거리가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법정 구속까지 했는데 이건 어떤 판단 때문에 이렇게 그 판결이 나온 겁니까? 그 재판부에서
그 얘기를 했듯이 절대 권력자와 재벌 사이에 무엇인가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이고 그 부분을 엄히 판단해야 되는 측면에서 집행유예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추어 본다면 전체적인 뇌물 액수,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받았던 이익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한다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 대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법정 구속되고 어떤 사람은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완전 극명하게 대비가 되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대법원의 또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뭐 법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1심 이 선고도 있으니까 아마 항소심에서도 또 치열한.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원 변호사였습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적의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이번 설 연휴에 뭐 많이들 쉬실 텐데요. 내일부터는 뭐 고향 앞으로 출발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러겠죠. 근데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네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의 경우 대목이라고 영업을 늘리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오늘 드디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면세점의 노동자, 가맹점주 등이요. 명절날 쉴 권리를 요구한 건데요. 설 당일만이라도 의무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유통산업법에 따라서 월 2회 의무휴업이 실시되고 있지만요. 이 대목이라는 이 명목하에 명절 영업이 이뤄지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월 4회 휴무를 보장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명절 당일날 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이날 손님이 많나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있어요. 저는 지금이야 이제 제사를 저희 집에서 지내는데 시댁에 가실 때는 꼭 한 번씩 가봐요. 괜히 바람 쐬러. 근데 괜히입니까? 의도적으로? 아니 뭔가 이렇게 괜히 빠진 게 있더라고. 사야 될 것도 있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는데 있어요. 꽤 사람 많아요. 더 이상 안 여쭤보겠습니다. 댓글 소개해 주세요. 백땡님께서는요. 이분들도 누군가의 부모고 자식입니다. 꼭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LRK 땡땡님께서는요. 휴일 늘려도 됩니다. 나도 소비자로 불편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시오 땡땡님께서는요. 옳소. 마트 사장 직원들은 조상도 없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반대 의견은요. 투땡땡님께서요. 글쎄 오히려 안 쉬길 원하는 사람들도 꽤 될걸요. 명절날 집에선 더 스트레스 쌓입니다. 조금 전에 그 최광기 대표에서 괜히 간다고 했는데 괜히가 아닌 게 바로 여기서 딱 나온 거죠. 그렇죠. 벌써 일주일 전부터 지금 허리가 아프고요. 괜히 눈도 침침하고 목도 아프고 그래요. 파스 하나 사드릴까? 파스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파스 냄새 안 나요. 지금. 네. YLW 땡땡님께서는 연애 버스기사도 좀 쉬고 지하철 기관사도 좀 쉬고 마트 좀 쉬고 편의점도 좀 쉬고 다 쉬면 좋지만 누군가는 일을 해주셔야 세상이 돌아갑니다. 특별수당을 챙겨드리는 게 맞을 듯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설 특방하는 거 알고 계시죠? 특별수당. 이런 거 중요하다고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꼭 이런 데는 흐릿해요, 사람이.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김용민 씨 혹시 쇼트트랙 선수들 체격이 작은 이유가 뭔지. 아니, 저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화면으로 보면 작아 보이는데 이게 화면상으로 유니폼 때문에 작아 보이는 건지 실제로 작은 건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실제로 좀 작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네. 쇼트트랙은 대부분 이 곡선 주로를 타야 되기 때문에 코너링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죠. 체격이 크면 원심력을 많이 받아서 바깥으로 튕겨나가기 쉽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다소 체격이 작고 날렵한 체형이 유리한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살을 빼기도 찌우기도 하고 체형에 따라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는 게 오늘 공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살을 찌워야 하는 종목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썰매죠. 그렇죠. 썰매죠. 그렇다고 올림픽에서 썰매 이런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썰매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봅슬레이라고 할 수 있죠.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설매 속도가 이제 빨리 더 붙어서 경기에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봅슬레이 선수들은요, 경기를 앞두고 5,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30kg을 찌운다고 합니다. 예. 와, 5, 6개월에 30kg. 네. 찌울 수 있습니다. 이거. 권투 선수하고 정반대군요. 네. 권투 선수는 개체량 통과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든 다이어트 하는데. 이 동계올림픽에도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네. 이 멀리 날아야 하는 스키 점프는요. 그렇네. 몸무게가 적게 나가야 유리하대요. 그래서 그렇죠. 몸무게를 이제 줄이는데 이게 또 무제한으로 줄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서 국제스키연맹은요,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스키 길이를 제한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스키 점프는 스키 길이가 길수록 기록이 잘 나오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가 20일 미만인 선수는 페널티로 짧은 스키를 신어야 한다고.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몸무게 적게 나가면 멀리 나가니까 이런 제한을 안 두면 무제한 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빼봤으면 좋겠네, 진짜. 난 봅슬레이 선수가 딱 맞아. 난 진짜 꼭 국가대표 관계자 여러분 저를 좀 등용해 주시면 절절한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슉슉 나갑니다. 네, 여기에 제가 말 함부로 섞었다가 혼나기 때문에 됐고요. 들으세요. 그래서 댓글로 가겠습니다. CVN 땡땡님께서는요. 네. 봅슬레이를 했어야 했어. 이분도 저하고 진짜 살찌면 유리하다는 말. 진짜 우리 같이 해요. 왜냐면 단체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CVN 땡땡님하고 저하고 단체전에 출전하는 거야. 네네.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JSG 땡땡님께서는요. 내가 이래서 눈썰매도 무서워서 못 타. 가속도 붙어서 너무 빨라. 제가 듣기 좋으시라고 한 말씀 해드릴게요. 네. 후덕하신 분들이 썰매를 잘 타세요. 참 김정배 씨는 뭐라고 얘기해도 얄미워요. 나 진짜. 좋은 말씀 드려도 왜 이러세요? 보기에 김정배 씨도 그렇게 그래. 스마트하진 않아요. 똥배 나왔어요. 똥배 나왔어요. 그래, 똥배 나왔어요. 네. LOV 땡땡님께서는요. 나도 스키점프 선수처럼 살 많이 빼고 반취익 소리 한번 듣고 싶다. 정말 나도 정말 이해동문입니다. 네. OLL 땡땡님께서는요. 스키 점프 보면서 선수들이 너무 호리호리 말라서 신기했는데 이런 그러게요. 이유들이었군요. 네. 또 PHIA 땡땡님께서는요. 얼마나 자기 관리가 필요한지 눈물 나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맞는 게요. 스포츠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선수와의 그 경쟁은 두 번째고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진짜 김정배 씨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말 인간성 테스트. 얼른 갔어요. 수고하셨어요. 후덕해? 최광기 대표였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인데. 네. 내일 뵐게요. 네, 요즘 한일 관계가 갈등, 이 두 글자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입니다. 아주 무례한 도발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 근데 이게 한일 정상 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한일 양국 의원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2회 한일의회 미래 대화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의원들 간에 설전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주인공 중에 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한일의회 미래대화 이게 어떤 테이블이에요? 네, 이게 이제 19대 때 한일 양국 국회의 의장 간에 합의를 해서요. 양국 국회의원들 간의 미래 지향적인 대화를 해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일의회 미래대화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19대 때는 이제 2016년에 1회 미래대화가 도쿄에서 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서울에서 2회 대화가 열린 것이죠. 근데 그 한일의원 친선연맹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 말고 또다시 이런 테이블을 만든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의원연맹, 일본에서는 이제 일한 의원연맹 이렇게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의원들 간에 그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양국의 의장이
의회 의장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거군요. 네네. 아무튼 어제 이 대화에서 일본 의원들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고 결례에 해당하는 주장을 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일부 나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양국 간의 미래 대화는 서로 어떤 이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차이를 좁히자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에 국회 대변인실에서 이제 이 브리핑을 간략하게 하는데 그 브리핑된 내용 중에 이제 일부만 뽑아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마치 엄청난 설전이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보도된 내용 중에 이제 아베 총리의 이 정상회담 발언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주어서 평화올림픽이 좀 더 풍성하게 완성되었다는 그런 점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그 과정에 이제 다만 좀 이 흠이 있다면 이 잔칫집 분위기에 좀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그러니까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아주 점수를 많이 땄을 텐데 좀 감점이 있었다는 그런 정도의 지적이었는데 그게 마치 이 설전의 주 내용처럼 이렇게 보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죠, 의원님. 물론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하게 그건 주권의 문제고 내정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선을 그었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주장을 어제 이 미래대화에서 일본 의원이 했다면서요. 그 주제가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 문제를 주제로 거론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한일 양국 사이에는 일정한 견해차가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거고요. 이건 정부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국 국회의원들도 그 견해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어떤 심각한 설전보다는 양국 간의 어떤 견해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어떤 판단을 좀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 협력해야 된다. 그런 큰 틀 안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 한일 의회 간 미래 대화에서 주고받았던 내용과 무관하게 저도 이제 한일 의원연맹 소속이고 해서요. 이 여러 차례 일본 의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일 양국의 여야 간의 입장차보다 현재 양국 간의 어떤 정부 간의 입장차 또는 이 여당 집권당 간의 이 견해차 이런 거는 오히려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대화로만 풀 수도 없고 제재와 압박만으로 풀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한미일 3국 정상 간에도 이미 공유된 내용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시점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때냐 아니면 좀 더 압박을 해야 될 때냐 이런 데 대한 이제 이 판단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견해를 주고받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이 대목이 막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느낌이 전만의 느낌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자 그러면 질문의 각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한미 군사훈련 연기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명대로 이건 주권과 내정에 간섭하는 발언이라고 봐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네. 사실 그 아베 총리가 네. 군사훈련을 끝나자마자 해야 된다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거론하겠다 네. 이렇게 일본에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네. 이건 뭐 국내 언론용 발언이 아니냐. 네네네네. 또 언론이 일본 언론이 조금 과장해서 보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정상회담에서 그 같은 발언을 했다는 거 보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네. 좀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미 군사훈련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간에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미 간에 정부 간의 협의에서 이 군사훈련을 하면 언제 할 건지, 언제까지 안 하면 언제까지 안 할 건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예. 결정할 문제지 일본이 거론할 문제가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사실 이 북한 핵 문제도 동북아시아 전체의 핵 문제로 놓고 본다면 네. 아직 그 핵을 보유하지 못한 북한 이게 확실하게는요. 네. 뭐 아직 뭐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도요. 네. 또 그다음에 역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주변 이 강대국들은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전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네. 전 세계에서 피폭 국가로서는 일본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이 비핵 국가로서의 나름대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대화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 네. 오히려, 미국의 외교 전략, 이렇게 좀 그냥 편승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듣기에 따라서 다 지나간 일을 다시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닌 게. 예. 지금 아베가 오늘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또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네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지도자가 비판을 감수하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구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네. 풀이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비판을 의식해서 결단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으로 지금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아베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아베 총리 스스로도 네. 이 똑같은 말을 되뇌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건 완전 결례 아닙니까? 이 아베 총리가 한국의 국가 원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스스로에게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워 침뱉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네. 우문현답인가요, 지금? 이건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의원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일본이 적어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문명 국가로서의 어떤 그 평균적인 역사관이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 몇 가지 문제에 들어가면 우려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이 발언도 있고 행동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의 나라 이야기를 서로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국은 한국 스스로 또 일본은 일본 스스로 우리가 이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에게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또 이 문명 국가로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 가치관과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국민들과 함께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한 그런 이 국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혹시 그 아베의 오늘 발언을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면박당한 것에 대한 뒤끝 장렬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말릴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그거는 언론의 자유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꼭 이게 지금 한일 관계를 꼭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한일 관계는 계속 꼬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풀릴 수 있는 가닥이 뭐가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들께서는요. 네. 이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데도 합의를 했고 네. 또 그다음에 셔틀 외교라고 있습니다. 네네. 한일 정상 간에 서울과 동경을 서로 오가면서 이 그 자주 보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셔틀 외교인데요. 네. 그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자라고 하는데도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서로 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다소간의 이견 이런 것들을 좁혀 나가고 네. 또 일테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너무 대화에 치우치는 거 아니냐.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그 제재만 이야기하고 일본은 왜 대화하려고 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이 불만이 있다면 그런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500m 경기에서 우리의 최민정 선수가 말 그대로 간발의 차 0.03초 차로 준결승전에 진출을 했다고 하네요. 자, 저 결승전까지 쫙 가야죠. 네. 자, 요 문제는 조금 이따 오늘의 평창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서울시내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경 오늘의 평창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최민정 선수가 쇼트트랙 여자 500m 경기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도 잠깐 영상 봤는데 스케이트 날로 한 2, 3cm 차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간발의 차이였는데요. 예. 일단 그 중국 선수나 이탈리아 선수나 우승 후보는 아니었는데 네. 준결승부터 조금 이변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예. 오늘 쇼트트랙은 조금 전 7시부터 세계 종목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남자 1000m 예선 그리고 남자 3000m 계주 예선 그리고 여자 500m. 근데 이 중에서 여자 500m에서 이제 금메달이 결정되는 날이고요. 네네. 예, 준중결승부터 결승까지 쭉 열리는데, 일단, 우리나라 선수 3명이 출전을 했는데, 심석희, 김아랑 선수는 이미, 500m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요. 예. 그저께 탈락을 했죠. 그리고, 네. 최민정 선수만이 남았는데, 준중결승에서 2위로 네. 준결승에 진출을 해서, 오늘 결승전 한 9시 한 9분, 10분 네. 정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준결승은 이제 몸풀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결승전까지 쫙 가야 되는데요. 금메달 경쟁자 어떤 선수들인가요? 일단 그 5m 세계랭킹 1위는 최민정 선수지만 네. 4차 월드컵 마지막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영국의 앨리스 크리스티거든요. 네. 그리고 캐나다의 킴부탱 선수도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네. 여기에 좀 주의할 게 중국의 판커신이라는 선수가 네. 이 나쁜 손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나쁜 손오면 옛날 안토노노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손 동작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수는 보니까 이번에 미국 어떤 방송 해설하는 것 같던데요. 안토노로 맞죠? 예, 그렇죠. 예. 예, 오노 선수가 좀 해설자로 나서 있다고요. 네. 예. 어쨌든 이 여자 500m는 역대 올림픽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다면 정말 이 종목의 신기원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자, 9시 조금 넘으면 결승전이 열린다고 하니까 자, 조금만 기다려보고요. 혹시 오늘 밤 또 다른 메달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좀 낮지만요. 예. 깜짝 메달 소식을 전해줄 후보들은 몇 있습니다. 우선 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500m의 김민석 선수가 네. 이종봉 월드컵 랭킹은 14위지만 지금 한 5위, 6위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 월드컵 2차 대회 때 4위를 했었는데 네. 1위 선수, 네덜란드 선수하고 불과 0.36초 차였어요. 오. 그러니까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격차고요. 그렇네요. 네. 예, 금메달까지는 어렵지만 이 메달, 동메달 정도의 소식만 전해줘도 네.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또 이 독일에서 귀화한 여자 루지 선수죠. 아일랜 프리세. 네. 루지는 이제 어제 1, 2차 시기, 또 오늘 3, 4차 시기, 네. 4번을 뛰어가지고, 네.
이제 합산을 하는데, 어제 1, 2차 시기에서 30명 가운데 7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 시기에서는 5위까지 올랐었고요. 오늘 3, 4차 시기 결과에 따라서 또 그 메달 소식, 깜짝 메달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여자 루지 경기 봤거든요. TV를 통해서. 예. 저는 처음에 선입견이 저 루지를 좀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전혀 아닌 게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시던데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늘을 보고 이렇게 경기를 하기 때문에 공포감이 대단하고요. 또 루지와 스켈레톤 또 봅슬레이 이 세 개 썰매 종목 중에서 루지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시속 100 몇 킬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고난도 경기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하루 종일 이 화제가 됐던 선수가 이 클로이 김, 국적은 미국이지만 우리 한국인 핏줄이라면서요. 그렇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한국인이고요. 오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클로이의 핏줄은 100% 순수 한국인이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강조를 했는데요. 1982년에 이제 아버지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2000년도에 클로이 김을 얻었는데 이제 클로이 김의 한국 이름 김선 외자거든요. 이민 2세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4살 때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니까 아버지가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고 딸을 뒷바라지 했고요. 오늘 뭐 스노보드 보신 분도 알지만 정말 여자 하프파이프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종목 이름이 하프파이프 이렇게 돼 있던데 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노보드가 모두 5개 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남녀 해서 1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이 하프파이프는 파이프를 절반으로 자른 모양이에요. 반원통형. 그러니까 그 반원통형 슬로프를 내려오는 동안에 양쪽 벽을 이렇게 오가면서 점프 또 공중회전 이런 고난도 기술을 펼치는 경기입니다. 아무튼 이 클로김 선수가 지금 나이가 만 18살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 17살 9개월. 그러니까 스노보드 좀 전에 말씀드린 5개 전 종목을 통틀어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이에요. 2000년 용띠생인데 아버지가 오늘은 이무기가 용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클로이가 금 여의주로 물고 용이 됐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4년 후 베이징 겨울올림픽 때 22살이 되거든요. 스노보드는 보통 한 25살 때쯤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4년 후 베이징 올림픽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무튼 TV로 보니까 상당히 유쾌한 선수더라고요. 항상 밝고 웃고 막 이러던데. 그렇습니다. 이번엔 크로스 컨트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김마그너스 선수도 오늘 첫 경기를 치렀다면서요? 치렀는데 지금 성적은 지금 50위로 예선 탈락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주목받는 이유가 아직 어리고요. 이 선수는 이번 대회보다는 4년 후 베이징 대회가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아버지가 노르웨이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요. 2015년에 이제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그 유스 올림픽 릴레이한미로 유스 동계올림픽 2년 전에 열렸던 여기서 금메달 2개를 땄고 작년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 때도 또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이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어쨌든 이 선수는 이번 대회 이번 평창올림픽에서는 사실 메달은 좀 어렵다 봤고 이 4년 후를 위한 어떤 경험 딱히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내일은 한일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1차전 스위스, 2차전 스웨덴 모두 8대0으로 크게 져서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그 일본도 처음 올림픽에 나가가지고는 오전 전패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98년 나가노 올림픽이었는데 그때 오전 전패를 하는 동안에 45실점이나 했어요. 일본도 아직 그 올림픽에 첫 승이 없거든요. 4년 전 소치 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아이스하키가 계속 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가지고 스마일 재팬이라는 별명을 얻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우리가 8골 차로 졌던 스위스, 스웨덴한테 2대1, 3대1로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스마일 재팬이 아니라 사무라이 재팬 아니냐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 1년 전에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 때 일본한테 3대0으로 졌었거든요. 근데 내일 경기 뭐 지금 실력 한 5골 정도 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있긴 하지만
좀 지더라도 골을 넣으면서 박빙의 어떤 승부를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관전 포인트는 한국, 일본 모두 누가 먼저 올림픽에서 첫 승을 거두느냐.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한일전은 경기력만 가지고는 가늠할 수가 없죠.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까. 예.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훈 한겨레신문 스포츠부장이었습니다. 네, 성공회대학교 하종광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명절을 맞아서 가장 바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택배 기사분들일 텐데. 예. 근데 좀 CJ 대한통운에서 택배 기사들을 대량 해고해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예. 제가 대학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수업을 할 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직업이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택배 기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보면 이제 대개 그 회사 마크가 찍힌 차에 물건을 싣고 와서 그 회사 상표가 찍힌 옷을 입고 그 택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는 그 사람들을 자기네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근데 가끔 요즘 보면 또 아예 마크가 없는 차를 몰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런가요? 주로 네. 아파트 단지에 보면 주소 찾기 쉬운 아파트 단지에 그 단지만 또 재하청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또 더 열악한 분들이고요. 예, 오늘은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일하시는 택배기사들이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대개 화물회사에 소속된 정규직 기사들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한 20년쯤 전부터 회사가 기사들에게 제안을 한 거죠. 네. 네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트럭을 싼 값에 불화하겠다. 그러니까 그 차 네가 사고 그 사장님 되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고 네. 좋은 거 아니냐. 싫으면 그만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울며 겨자 묻기로 이미 그때 정규직 기사로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말이 좋아 개인 사업자이지.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게 아니라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된 거네요.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태인 특수고용 형태가 된 거죠. 아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예. 근데 그렇게 일하면서 수입은 조금 많아졌지만 그 돈으로 자동차 할부금 내고 수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기름값 다 내면 정말 예전에 가져가던 것이 절반 정도밖에 못 가져가더라. 이런 과정이 한 20,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100%가 자기 소유 차량이나 회사가 임대해 준 차량으로 택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CJ 대한통운 말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택배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5월 달에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야산에서 한 노동자가 나무에 목이 메어진 채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화물연대 노조 간부인 박종태 씨였는데요. 그 시즌 주변에는 노조 탄압 중단하라 이런 현수막을 이제 걸어놓은 채 목을 맨 거죠. 그러니까 당시 노사 간의 쟁점사항이 뭐였냐 하면 그 교섭을 통해서 택배 운송료를 한 개당 30원씩 인상해 주겠다. 약속은 했어요. 구두로. 요즘 뭐 800원, 900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던데. 건당. 근데 회사가 나중에 그 약속을 안 지킨 겁니다. 말로 약속을 했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가 노동자 간부다. 그런데 담은 10원이라도 올려야 우리 간부들이 조합원들 얼굴을 볼 거 아니냐. 그럼요. 이런 요구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고 그 대한통운과 노동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해고된 택배기사 38명이 복직한 사건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CJ가 인수하기 전이었죠. 당시에도 회사는 끝내 합의서에 당사자 명칭에 노동조합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그냥 분해라고만 표기하고 분해도 노조의 일부니까 그냥 이걸로 만족하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8년 전입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 택배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이 고인 장례식을 대전에서 치르고 노동자 대회가 열렸고 했던 것이 지금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예. 근데 갔더니 정말 그 텅 빈 빈소에 그러니까. 부인이 혼자 하얀 수복 입고 앉아 있었고요. 그 박종태 씨의 남자 한 분이 딱 그 빈소를 딱 단둘이 지키고 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가끔 학생들이 강의할 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 곳에서 또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지금이 그 택배기사분들이 가장 바쁠 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요즘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서 어느 정도로까지 이 노동 시간이라든지 노동 강도가 상당히 셀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예요? 그 물량은 평소보다 뭐 한 20, 30% 정도 느는데 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강도는 뭐 2배, 3배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럼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많으신 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7시에 출근해가지고 12시, 1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배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적으로 거의 밤 12시 다 돼서 택배를 받은 적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참, 너무 힘들게 일하신다 이런 걸 좀 느꼈는데. 요즘은 일요일에도 택배가 왔어요. 예, 맞아요. 주말에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그 택배 기사분들을 해고했다고 들었는데 언제 얼마나 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예정 통보들 다 이제 했던 거예요. 예. 어제 수원 같은 경우는 2월 12일자로 해고하겠다 그랬었고 2월 12일. 예. 예, 그리고 김해하고 분당 이쪽에서는 2월 28일자로 이제 해고하겠다고 했고 광주에서는 3월 말에 해고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해고 예정 통보를 한 거죠. 그럼 지역별로 대리점별로 지금 해고 통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네. 근데 그럼 해고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해고 사유가 이제 각양각색이긴 한데 예. 내용들이 참 가관이에요. 뭐 예. 어떤 데는 그냥 급여 명세서 보여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 해고하고 어떤 데는 몸이 아프다고 일 좀 도와달라는 얘기했다고 해고 통보하고 어떤 데는 가짜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이제 노조 간부한테 해고 통보하고 그리고 또 교섭을 요구했다고 해서 또 해고 통보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잠깐만요.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또 해고 통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실화입니까 정말? 네.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종건 교수님 이거 그 법률 위반 아닙니까? 이건 노동법뿐이 아니고 사실 사회상규에도 위반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회사는 그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관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 반드시 보여주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취업 규칙이나 회사의 규정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급여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생각이 좀 있는 노동자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근데 저 위원장님.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대리점별로 해고 사유는 제각각인데 지금 동시 네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면 네네. 이게 본사가 개입을 한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본사가 뒤에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예. 저희 그 택배 노동자들이 그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이제 노조할 권리가 없었는데 네. 이제 정부로부터 이제 설립 필증을 받으면서 이제 합법적인 노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체 교섭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요구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대리점 연합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노동자도 인정 못하겠다 해서 모든 거기 소속 대리점들이 다 교섭 회피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도 교섭에 나서고 있질 않아요. 그럼 이게 작년 말에 그 노조 신고 필증이 발부된 이후부터 지금 쭉 이런 흐름이 진행이 네. 되어 온 거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워낙에 저희 택배 노동자들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들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 한마디에
제대로 이제 항의도 못하고 다 일자리를 떠나야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업종이에요, 원래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도급 비슷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더 이상 거래 안 해. 끝 이렇게 돼버리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노동 조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려면 우리가 받는 돈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급여 명세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다 노조에 가입한 분들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금 그 가입한 분 중에 몇 % 정도나 지금 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지금 한 76명 정도가 해고 통보를 받은 거고 사실상. 그리고 한 2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죠. 그래요. 지금 그 노조에 가입한 분이 전체 몇 분인데요? 그 CJ 대한통운 쪽에 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800여 명 중에 그러면 그 76명은 그 직접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200명 정도는 위협을 받고 그럼 거의 그 3분의 1 가까운 분들이 지금 노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그 해고 목전에 와 있거나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했죠. 그러면 지금 200명한테 해고 위협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또는 개선 요구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내용 증명들을 보낸 거예요. 내용 증명 열심히 일해라 이제 안 그러면은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담긴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지금 본사에서 그 노조 신고 필증이 나온 다음부터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노조를 아예 인정을 못하고 나아가서 무력화시켜버리겠다. 지금 본사의 생각은 이런 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네네. 자, 근데 택배 연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서 해결한 곳도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4곳 중에 3곳이 다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에 있는 터미널하고 그다음에 수원 이 2곳이 어제 타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김해가 오늘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 지금 그 파업을 직접 벌인 결과 타결이 된 건가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파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당연히 그 아까 말씀드렸던 2월 12일, 2월 28일 날 당연히 이제 해고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면 타결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용 조건 문제였기 때문에 계약서 형식으로 또는 이제 확약서 형식으로 지금 담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계약서를 체결하고 고용을 승계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문서화한 거죠. 그 제가 좀 전까지 듣기로는 김해는 그 김도훈 지회장이 노동자 간부여서 같이를 못하겠다 대리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타결된 거예요? 네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아직 남아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지금 이제 광주 한 곳 남아있는데, 여기는 이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이미 이제 3군데서 이제 합의가 됐으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거고,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도 여기도 이제 개선을 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지역별 대리점에서 속속 타결이 되면, 본사 차원에서 노조를 인정하기 싫어도 결국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닌가요? 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진전은 있다고 보는데 회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좀만 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CJ 교섭을 요구했는데 CJ가 교섭을 회피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시정 요구를 이제 노동위원회에 했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진술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전혀 뭐 저희를 인정할 생각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뭐 노동위원회 결과는 이제 회사가 이걸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은 났고요. 그 광주는요 아예 3월 31일자로 대리점 폐점을 통보했던 거잖아요. 여기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폐점을 통보한 거니까 폐점을 그냥 철회하면 되겠네요. 그 대리점장이. 맞습니다. 뭐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회사가 이제 그 여기 있는 기사들을 이제 다른 대리점으로 편입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기사들 중에서 사장을 이제 세워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회사가 안을 만들어요. 그럼 근데 위원장님 지금 계속 대리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대리점주는 어떤 분들이고 본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원청 하청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급 계약으로. 예. 예, 그러니까 이 이제 그 택배 물량을 지역별로 이제 관리를 하는 그게 이제 대리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택배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예. 어떤 회사들은 이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리점주가 실제 실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판매하청 구조를 띠고 있어서 회사의 그 본사의 시설 내에 대리점들이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는 형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대리점 소장들은 관리자 성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그 본사 출신이 뭐 대리점주를 맡는 경우도 꽤 많이 있겠네요. 그러면.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노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저희는 이제 교섭 요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인정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고, 또 이번 이제 고용 안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기차 요구했던 내용들을 전체 택배 노동자들에게 그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사하고 교섭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최우선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사항이 어떤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잡고 있는데요. 예. 고용 안정 문제, 그 다음에 계약서 문제, 그 다음에 그 수수료. 예. 수수료가 그 대리점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어떤 데는 예. 수수료가 뭐 한 3%가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수수료가 막 30몇 % 이렇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는 이제 회사가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계약을 할 때 개별적으로 계약하면 중구난방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네, 맞아요.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제 가이드라인 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네. 분류 작업이 있는데 이 네. 분류 작업에 대해서 전혀 임금으로 계산되고 있지 않고 이 시간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잠깐만요. 분류 작업을 임금으로 계산을 안 한다고? 그 엄청난 그 육체적으로 엄청 힘든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택배 기사 그러면 이제 배달과 집하 요 2가지가 원래는 기본 업무인데 네. 이걸 하려면은 이제 그 물건 내려오는 거를 이제 자기 차에 싣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분류 작업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예. 예. 근데 그게 초기에는 이제 1-2시간 정도니까 따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현재는 그 7시간, 때로는 뭐 8시간까지 이제 이 분류 작업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그 임금 계산을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비용을 저희한테 다 넘기는 거죠. 허허, 참. 개인 사업자로 봐서. 아니,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택배 기사분들한테 금쪽 같은 게 시간일 텐데 또 한편으로는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에 대해서 포성을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얘기가? 그렇게 하려고 독립사업자로 만든 거죠. 참. 알겠습니다. 참. 계속 위원장님. 12시까지 배달하고 가서 새벽까지 분류 작업 한다잖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실 게 뭐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세요? 이제 요런 이제 분류 작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데가 이제 CJ 대한통운이고 우체국하고 비교해 보면 고객님들이 이제 밤늦게까지 물건 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 경우에 90% 가까이가 CJ 대한통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이 분류 작업 때문에 그런 거죠. 오전에 분류 작업이 안 끝나니까 오후까지 분류 작업하고 그때서야 이제 고객한테 이제 물건 배송하러 가니까 늦게까지 하게 되는 거고 우체국을 비롯한 다른 데들은 뭐 7시에 출근해가지고 8시 빠르면 8시 늦어도 10시 전에는 다 배송을 나가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훨씬 일찍 끝나겠죠. 잠깐만요. 그럼 궁금해지면 왜 CJ 대한통운만 그렇게 그 분류 작업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분류 작업에 대해서 자신들이 인건비와 시설 투자비를
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게 되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좀 이게 뭐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해갖고 자동화도 하고 그다음에 알바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른 노동력을 투입을 하는데. 그렇죠. CJ에 대한 동원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렇죠. 또 답답해지네요.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김태환 위원장 말씀 들었는데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이잖아요. 네. 이게 새로 생긴 노동조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큰 노조의 분해나 지혜로 있다가 전국의 택배 노동자들끼리 따로 산별 노조를 만들자. 그렇네요. 이렇게 출발한 노동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종업체가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장들끼리 거기서 막아라. 이렇게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 사장들도 CJ에 대한 동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요 지금 선도적인 택배 노동자들이 아마 택배 산업 전 경영진과 맞서는 구도일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거기서 아무리 비용이 발생해도 막아라. 우리가 다 비용 대줄 테니까 뭐 이런 담합이 있었을 게 충분히 예상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택배 일들이 얼마나 이게 지금 복마전이냐 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최근에 택배를 하다가 사망하셨는데. 그래요? 최근에 법이 개정됐지만 원래 택배 하려면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장애가 있어서 일종 보통 면허를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종 면허밖에 없었는데. 예. 그 택배회사 사장하고 어떻게 알게 돼서 택배를 하게 됐는데 다른 택배기사가 보고 혹시 신고할까봐 자기 무자격자가 택배를 한다. 밤에만 그를 했다는 거죠. 아이고. 근데 그걸 10년 했어요. 그렇게. 계약서 없이 밤에만. 그래서 그러면 그 차 몰다가 사고 나신 거예요? 아니 이번에 새벽에 이제 현장에 배달을 갔는데 현장에 보면 되게 화물 운송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엘리베이터를 낮에는 기사가 조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밤에 일을 했으니까 혼자 조작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안 내려오지? 들여다보는데 콱 내려온 거죠. 아이고. 그게 아마 새벽 4시였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발견된 것이 8시쯤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더니 일찍 발견돼서 빨리 앰뷸런스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거다. 근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거든요. 그 추운 날 몇 시간 동안 거기서 피가 다 그렇게 되도록 고생했을 거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도 몇 번이나 확인했거든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겠다. 빨리 입법화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법적인 미비점, 그 틈새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되는 이야기는 바로 정말 염치 없는 일들입니다. 자, 염치 있는 세상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하종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귀성 시작이 될 텐데요. 저희는 내일 설 특집 방송으로 조금 이른 시각, 6시 11분이죠. 조금 이른 시각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까지 귀성길, 귀경길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